하신다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숙직을 해가지고 이런 차림인데 예의를 갖추지 못한 양해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들어가시면서 제가 잠깐 이야기 요새 수직이라는 쪽에 잠깐 모였다가 그 방구가 안에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해설 끝나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늑도에서 나온 배 자료들을 총 집합해서 물론 늑도에서 배 자료가 실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톡이라든지 석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배 모양의 용기들이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토대로 하고 광주 신창동이라든지 늑도와 비슷한 시기에 유적에서 나오는 유물들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런 형태로 복원을 했고요. 아마 이런 배를 타고 늑도를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배는 아마 지금 나중에 선착장 배 이야기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배는 배 중에서도 좀 큰 배를 추정 복원한 거고, 왜 큰 배를 추정 복원했냐 하면 늑도에서 이렇게 보시는 석재닷이 나왔습니다. 석재닷 같은 거는 작은 배에는 사실 끈으로 묶기 때문에 그 석재닷이 필요가 없죠. 연안에 이렇게 다니는 배들은. 그래서 이 큰 배에 사용하기 위한 석재닷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늑도에 그러면 뭐가 있었느냐? 늑도가 가장 발굴이 되면서 유명하게 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한 단계로서 늑도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저기 보시면 톡이 입술 부분에 점토띠를 하나 더 돌린 게 있죠. 삼각형 점토대 톡이라고 하는 건데 저게 전형적인 늑도의 톡입니다. 이게 저 삼각형 점토대 토기가 뒤에 보시면 저희 다른 점토대 토기를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 가장 늑도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초기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톡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유물들이 다 공개되기 전에는 그래 늑도 외래계 유물 그리고 삼각형 점토대 토기라고 기억해 왔는데 이번에 모아봐서 꺼내보니까 사실 이런 삼각형 점토대 토기보다도 다른 토기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죠.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죠,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조에 보면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곧 돌로 그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려 하기 때문에 지금 지난 사람의 머리는 모두 납작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연히 물론 늑도는 진안의 구역도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 변안의 구역에 해당되는데 그냥 참고 삼아 하시라고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늑도가 사만시대 또는 진변마한 중에 어디에 속한다 또는 늑도가 어느 국이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되기로는 일종의 사물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국을 특정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대신 거기에 저희 이번에 같이 전시되는 하루노 쯔지 같은 경우에는 이끼에 있죠. 이끼는 그 위서동의전에 정확하게 국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일지국이라고. 나중에 가면 뒤에 보시면 문구들이 있는데요. 그 시기에 같이 있던 늑도도 뭔가 그 정도의 규모는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피리 또 동의전의 기록에 악기도 연주하고 그런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신창동에 보면 이런 악기 전문과 같이 생긴 악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하루노 쯔지에서도 이런 피리 야자나무 물론 일본에서 야자나무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끼로 흘러 들어온 야자나무를 주워서 이런 피리를 만들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피리랑 늑도의 얼굴에 비교되는 하루노 쯔지의 유명한 인면석입니다. 아마 이런 형태. 그리고 그 동의전의 기록에 보면 외인들은 문신을 한다 이런 언급들이 있어서 일지국 박물관, 이끼국 박물관에 가보면 실제 그 모형들에다가 전부 문신을 새겨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늑도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지지 못하고 사실 이번에 사천시장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사천시장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조차도 늑도에는 큰 관심을 가지시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발굴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핑크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교량이 생기면서 발굴이 된 부분이고, 점이 찍혀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점이 찍혀 있는 부분들이 1985년, 86년도에 걸쳐서 발굴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기 색칠이 칠해져 있는 부분 중에 보고서가 나오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우리한테 알려진 유물은 A지구,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그뿐입니다. 삼각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부산대학교 보고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고요. 동아대도 일부밖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돼서 학계에 보고도 되지 못했고, 학계에서는 그래 늑도가 유명하지 정도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늑도를 대상으로 연구해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자료가 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늑도에 대한 연구가 지지부진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일반에도 잘 알려지지 못했던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최소한 어떤 유물이 있는지 엄선해서 다 공개해서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기획을 해서 공개를 하게 됐던 것이죠. 하루노스 유적도 발견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12년 처음 알려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나가사키 현과 이키시가 계속해서 발굴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중에 큰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한반도가 이쪽에 있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쪽에 보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오는, 이거는 지금 공사를 해서 강은 다 없어졌는데 이쪽으로 돌렸는데, 원래는 이렇게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끝에 선착장이 있죠. 선착장이 있고 하루노스 유적이 있고, 여기서 한반도 개통이라든지 외래계 유물들이 대량으로 출토되는 국제무역항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물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늑도의 가장 전형적인 토기는 삼각형 점토의 토기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점토띠가 조금 다릅니다. 원형이죠. 원형이 삼각형에 비해서 한 단계 빠른, 편전적으로 한 단계 빠른 토기가 되겠는데요. 이 토기가 늑도에서 나오고, 왼쪽에 있는 것은 하루노스지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오는 토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냐 하면, 밑에 굽이 상당히 크고 좁고 이런 형태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른 형태의 것들인데, 이 시기 이전, 여기 늑도가 나오고, 그 시기 이전에도, 늑도 시기 이전에도 일본과의 교류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늑도 교역 이전 시기에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저기 보시는 창원 망곡리라고 하는 것인데, 늑도에서 나오는 일본계 토기의 대부분은 일본의 야요이 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기원전 약 200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또는 200년에서 기원 후 100년까지의 토기, 일본 토기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기원전 한 500년 전의 일본 토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저렇게 돌대가 달려있죠. 돌대가 있고 이렇게 침선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창원 망곡리에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한 점 나와 있고요. 그럼 김해에서 나오는 해연잎 해총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시기에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빠른 시기에 해당하는 김해식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김해식, 그 용어 자체도 김해식 공간인데요. 아주 이런 시기에 해당하는 일본계 토기입니다. 일본계 토기와 함께 요거는 이제 비파형 동공을 갈아서, 세형 동공하고는 좀 다르죠, 생긴 게. 갈아서 만든 건데, 세형 동공보다 비파형 동공이 빠르다는 걸 다 알고 계신 사실일 테니까 지워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늑도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이야기들을 이 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늑도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연구가 많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늑도에 대해서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럼 왜 하필 늑도냐? 남해안의 그 많은 섬, 그리고 남해안 주변에 이 넓은 땅을 두고
왜 하필 늑도에서 그런 엄청난 대규모 무역항이 생기게 됐느냐 하는 부분을 다들 궁금해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정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전시를 통해서 거기에 성립 배경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런 동물 자료나 환경을 통해서 살펴보자 했던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가장 주목하셔야 될 건 뭐 개뼈도 있고 여기 물고기 뼈도 있고 거북이 뼈도 있고 돼지, 소 뭐 이런 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저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사슴이 엄청 많죠. 늑도에서 약 5,000점 정도 동물뼈가 나왔는데요. 그 동물뼈 중에 80% 이상이 사슴뼈예요. 이런 비율은 사실은 다른 여타 유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여타 유적에서는 이런 비율이 나오지가 않죠. 왜냐하면 동물들이 사슴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채집, 수렵하다 보면 분명히 비율이 일정 비율을 나타낼 텐데 늑도에서는 사슴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사슴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늑도인들은 어떤 이유에서였던 건 사슴을 선호했고 그 수율을 저 5,000점에 80%면 얼마입니까? 한 3,000점 좀 더 됩니까? 그 정도의 비율을 만약 4,000점 정도 된다고 치면 늑도의 그 작은 섬에서 사슴을 다 키울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사람 살기도 복잡한 섬인데 그러면 사슴이 그 정도 살았으면 섬의 풀이랑 풀은 다 먹어버려요. 섬이 보존될 수 없는 환경이 텐데 결국 외부에서 사슴을 들여왔다는 거죠. 어떤 수요에 의해서. 그게 먹어서 또는 먹고 난 뒤에 뼈를 나중에 돌각기 보시면 사슴뼈로 만든 돌각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섬 밖에서 이런 사슴뼈들을 갖고 왔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뭘 태우고 왜 갖고 왔냐? 그리고 늑도에서는 뭘로 이런 걸 반입했느냐 하면서 이제 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뼈 이야기를 개뼈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가 사실은 다른 뼈들은 대부분이 폐총 잘 아시죠? 쓰레기장에서 나왔는데 개뼈는 이렇게 무덤을 써서 묻어준 형태로 매장된 형태로 개의 공동묘지를 한 28기 정도 만들어서 부장된 상태로 그 옆에는 인간의 무덤이 있고 이런 상태로 출토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개와 인간의 생전 관계를 아마 추정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개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할 이유가 없겠죠. 아마 늑도에서는 교육이 활발해서 외부인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슴뼈들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 항구 쪽 부분 다들 늑도 가보셨지만 항구 쪽 부분은 발굴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아마 그쪽 어딘가에 선착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 발견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노스지에서는 저런 배 모양 목 제품이 나와서 어느 정도 배 모양들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늑도에서는 아직까지 배 모양의 목 제품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늑도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늑도의 배를 복원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두 종류로 나눠놨습니다. 저 앞에 작은 소형 토기들이 있죠. 배 모양. 그리고 여기 석기들이 있는데 저 배 모양 토기들을 보면 작습니다. 작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석기들 보시면 중간에 비었고 앞뒤를 구분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저런 것들은 동목주라고 하는데 좁고 긴 우리 지금 타는 카누 같은 것들, 카누 조그만한 혼자서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 카누. 그러니까 아주 연안에 좁은 가까운 곳에 가기 위한 배들. 아까 들어오시면서 석재닷 보셨는데 이런 배는 석재닷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묶으면 되죠. 보통 묶어놓는 형태인데 굳이 저런 석재닷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늑도에서는 일본이라든지 계속 설명드리지만 중국 아주 먼 곳의 유물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안만 다니는 건 아닙니다. 먼 곳까지 가죠. 큰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추정해 본다면 지금 요런 앞부분이 튀어나오고 조금 넓은 형태인데 저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직 요것만 가지고 추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광주 신창동을 보면 목기가 많이 나온 걸로 유명하죠. 신창동은 이런 배 모양의 용기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앞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늑도에서 석기처럼 아마 이런 좀 큰 형태의 배들은 이런 형태를 갖추고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보고 난 저런 형태의 배가 아니었는가. 그런 배들이 석재닷을 사용하고 일본이라든지 중국까지 가는 아주 많은 짐을 실는 그런 배 형태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 시기에는 없습니다만은 후대에 삼국시대에 가면 이런 배 형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시기가 다르지만 아마 이런 형태의 어느 정도의 구조는 서기철기 시대, 원상국 시대인 늑도도 갖추고 있었지 않을까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룬쯔지에서는 선착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실측 도면을 보시면 볼록볼록하게 나온 디귿자 같은 형태인데 나중에 저런 영상을 보시면 이끼국 박물관에서 복원해 놓은 선착장의 형태가 있는데요. 조금 높이에서 저 중간으로 배가 들어가고 뒤에서 사람들이 항구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의 선착장 시설입니다. 예. 오늘 외래계 유물들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먼저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 곳을 오른쪽에 장을 보시면 지금 저 뒤쪽에 하얀 부분이 올려져 있고 앞에 있는 두 점 같은 경우에는 그 낭낭에서 출토된 토기들입니다. 낭낭 잘 아시죠? 우리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들어서면서 낭낭이 설치되는데 낭낭에서 사용하는 토기들은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토기들하고는 그 형태들이 전혀 다릅니다. 보시는 뭐 엄청 크고 태초도 다르죠. 그런 것들이 아주 고운 상태인데 저런 것들이 낭낭의 전형적인 토기들입니다. 그런데 늑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런 토기들이. 늑도에서 나오는 토기들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토기들하고는 전혀 형태가 다릅니다. 아까 들어오시면서 잠시 보셨던 뭐 삼각형 점토토기라든지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토기들이 잔뜩 나오고 하루스지도 그 양상 자체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청동 촉들이라든지 저렇게 여기 보시는 중국 토기 모방품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저 장암패라고 하는 개오지 조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에서는 나오지 않는 토기들입니다. 나오지 않는 조개입니다. 예. 주로 중국의 남중국해, 오키나와라든지 지금도 오키나와 가면 많이 있는 것들인데요. 저쪽 밑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 이런 상간 간혹들도 당시에 중국에서 주로 만들어지던 유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국 제품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 이야기를 했고요. 늑도에서 외래계 유물 중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일본의 야요이 시대 토기들입니다. 엄청 많죠.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토기도 중요하지만 토기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일 테니까 중요하지만 그러면 요 안에다가 토기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왔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근데 이 안에 넣어왔던 것들은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복원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추정하고 있는 것은 이끼에서는 그리고 이끼나 큐슈에서는 쌀이 아주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지금 이끼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나가사키 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는 아주 곡창지대거든요. 아마 쌀 아니면 뭐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추정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야요이 토기들이 늑도에 반입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토기는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시는 둥근 받침대로 만든 것들이 전부 늑도의 전형적인 형태의 토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삼각형 점토대 토기는 저 위에 있는 두 점, 그리고 띠가 돌아가는 것들이죠. 잘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고배라든지 곱다리 접시라고 하는 고배라든지 항아리라든지 저 뒤에 있는 것들은 온관들인데요. 저런 것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 시기에 해당하는 일본의 토기들의 전형적인 것들은 요겁니다.
항아리, 고배 여러 가지 토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 토기와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 들죠. 이런 것들을 요 뒤에 보시는 우리 늑도 토기가 나온 일본에서 늑도 토기가 한반도에 토기가 나왔는데요. 그 유물들은 뒤쪽에 있습니다. 빨간 벽에 들어가 있고요. 저 빨간 벽에 일본에서 나온 한반도의 토기들과 우리 한반도의 늑도의 토기들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점이 있고 유사점이 있지만 조금 다르다 하는 느낌도 드실 텐데 아마 모방한 것도 있고 직접 반입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어서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끼에서 출토되는 야요이 시대 전형적인 토기들을 한번 보시면서 뒷부분에 있는 늑도에서 나온 토기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그 자루 모양 아가리, 항아리라고 하는 한글로 하면 그런 건데요. 일본어로 하면 대상구연호라고 합니다. 자루 모양 아가리, 항아리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보시는 요런 빨간 것들, 이 늑도에서도 나오는데 요런 파편들과 요런 형태죠. 한번 찾아보시면 유사점과 차이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전시를 한번 천천히 관람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류가 있어 왔다라는 얘기를 토기와 여러 가지 유물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교류가 있으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교역이 있기 위해서는 거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물물 교환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면 늑도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자료들이 어떤 게 있냐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늑도에서는 이런 왼쪽에 보시는 저울추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저울추는 저렇게 대저울이라고 해서 지금 상무사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런 것들을 재서 계측화하고 계측화된 것을 교환하든지 매매하는데 매매 현장에서는 중국에서 주조되는 주로 신나라, 왕망대에 만들어지는 동전들인데요. 이런 동전들은 전부 중국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푸집이 출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낭낭이라든지 중국에서는 아주 거푸집이 많이 나오거든요.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 동전들인데 아마 이런 것들도 이런 교역의 현장에서 물물교환 또는 매매의 수단으로서 이용됐을 겁니다. 저런 철제추들도 있고 석재추들도 있죠. 빨간색은 일본의 하루노스지의 유물들이고요. 파란색은 늑도의 유물들. 그리고 가장 뒤쪽에 있는 것은 낭낭의 저울추들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거래에 대한 기록을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그 기록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늑도에서 나온 이 벼루인데요. 벼루가 늑도에서 한 점이 출토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붓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벼루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붓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붓 자체는 다오리 1호 유명한 창원 다오리에서 붓이 출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시기도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저 칼이 왜 있냐 하면 요런 붓을 이제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종이가 없다 보니까 목간에다가 쓰겠죠. 목간에 뭔가 잘못 쓰게 되면 삭도 또는 손칼이라고 해서 지우개의 용도로서 칼이 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고 거래 그리고 기록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늑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의 야요이 토기들이 일본의 유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왔느냐? 자기 쌀만 팔러 왔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일본의 야요이 시대 사람들은 늑도에서 뭘 우연했던 것인가? 한 가지는 아마 자신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중국계 유물들, 청동 유물이라든지 이런 거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늑도 자체에 원했던 것은 일본에서는 없었던 철 생산 기술, 철을 아마 손에 입수해서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늑도로 많이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유물들입니다. 실제 노벽이라든지 철 찌꺼기라든지
송풍관이라든지 그런 거푸지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늑도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늑도에서는 철 생산 또는 철기를 수입해서 철을 공급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보자면 결국 일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늑도에서 생산되는 철 또는 늑도에서 수입되는 중국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철기 생산 기술 자체가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없었던, 물론 지금 가라카미라고 해서 하루노 스지 옆에 있는 자그마한 유적인데요. 그 유적에서 저런 불맞은 점토가 있고 일본에서도 뭐 철기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상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늑도에서도 이런 고래 추판, 척추판이 나왔는데요. 이런 고래 척추판에 일본의 조농시대에 보면 토기 바닥면에 이런 고래 척추판에 무늬가 찍혀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토기를 만들 때 이 척추판 위에 올리고 돌려서 만들면서 찍혀서 나온다는 거죠. 늑도에서도 이런 추판이 두세 점 출토됐는데요. 그 많은 늑도의 토기를 늑도의 그 작은 섬에서 모두 구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일부 아마 이런 토기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늑도에서 가마가 아직까지 출토된 적이 없고 늑도 자체에서 그 가마에 이 많은 수의 토기를 구워낼 수 있는 목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일부 토기의 생산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있는 그 복제품이라고 할까요? 만든 것은 저희 이정근 실장님이 직접 만드신 토기인데요. 아마 상상해서 보시라고. 그리고 앞에 보시면 할석 원석이라고 있습니다. 할석 원석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아까 중국 그 토기에 보면 할석 혼입계 토기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네임카드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만져보시면 부들부들부들합니다. 미끌미끌하고. 그렇죠. 아주 부드러운 그 것들인데 이런 게 이 지역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습니다. 안 나오죠 아예. 활석 자체가 주로 저쪽 대동강유역이라든지 북쪽에 많이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보자면 그래서 지금까지 한반도 남부에서는 대부분 이런 활석 제품이 나오면 아 중국 제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늑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활석 원석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늑도에서는 활석 원석 자체를 생산하지는 입수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중국 대동강유역이라든지 저쪽 타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늑도에는 활석 혼입계 토기 말고 뒤에 보시면 국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석재로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런 원석을 입수해서 재가공해서 교역에 물품으로 판다든지 이런 특산품으로 늑도에서 만들어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요런 지금 보시는 요 위에 올려둔 것은 저울추인데요. 저울추. 참고하시라고 제품을 몇 개, 저거는 국자고요. 국자고요. 네. 그리고 저기 큰 거가 이제 활석 원석입니다. 큰 거는 원석이고 여러 된 거는 저쪽 보시면 이끼의 위치가 늑도가 저 위에 있죠. 늑도가 저 위에 있고 점이 찍혀 있는데 늑도를 보시면 부산 김해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부산 김해가 있고 밑에 쪽에 대마도가 있고 그리고 후쿠오카가 이쪽에 있고 이끼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끼를 가기 위해서는 대마도에서는 수시로 이끼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직항으로 이끼로 가는 건 없고요. 보통 이끼 사람들은 나가사키 현 소속이기는 합니다만은 주 생활권은 후쿠오카 현 1시간 정도 배 타고 가면 후쿠오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후쿠오카와 대마도, 우리나라의 중간, 후쿠오카와 대마도의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런 형태인데요. 하루노 스지 유적은 여기 있는데 하루노 스지가 지금 보시는 이 파란 부분들은 주로 아주 낮은 산지들입니다. 낮은 산지인데 제일 높은 곳도 200이 조금 넘는 정도고 아주 낮은 산지들인데 조금 이 보시는 이 색깔들 하얀 색깔들이 전부 평야입니다. 지금 뒤에 사진도 있습니다만 평야가 아주 넓은데 사실 평야 한 중간에 이렇게 하루노 스지 유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평야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잘 없죠.
어디 가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시면 봄이나 겨울에 가면 바람이 엄청 셉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안내 때문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바람이 엄청 세서 사실 여기는 사람이 살기에는 그닥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적이 들어섰다는 것은 결국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유적을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아마 한국이라든지 중국과 교역하기 위한 국제무역함으로써 이쪽이 의도적으로 성립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해석은 그 당시에 후쿠오카라든지 사가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국들이 있습니다. 나국이라든지 마츠롱국이라든지 몇 가지 국들이 있는데 그 국들이 하루노츠지 유적에서 모여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공간이 아닌가 하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라카미라든지 쿠로마데 유적도 이쪽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보통 이렇게 뒤로 돌아오시면 늑도에서 물론 직접 갈 수도 있겠어요. 가는 길도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주로 연안을 따라서 가서 대마도를 거쳐서 입기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치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아마 이렇게 들어가서 요 강을 따라서 하루노츠지 유적까지 이게 강 이름이 하타오코가와라는 강인데요. 이 강을 따라서 아마 들어왔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 한 번씩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상현실 VR 시스템에서는 늑도가 끝나고 이제 강을 따라 들어가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강을 따라 들어가는 강이 여기고 이 강을 따라 가시다 보면 하루노츠지 유적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설명이 길어지네요. 빨리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는 그 토층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발굴 당시에 늑도의 토층을 그대로 띄어내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장 위에 층이 가장 최근, 가장 밑에 층이 가장 오래된 것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층 자체는 현재 경작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박물관에서 쓰던 연구원들이 쓰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컵들을 올려놨고요. 각 층위별로 이런 출토 토기들을 나왔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토기의 형식과 이런 것들을 보자면 이쪽이랑 조금 섞이고 뭐 세부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자면 요 밑에 3칸 정도는 대체로 비슷한 시기 정도라고 보셔도 되고 갑자기 3층, 2층 뭐 이렇게 보니까 토기가 달라지죠. 네. 그게 제가 강의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늑도 시기 이후가 되면 이 서부 경남 지역에 시간적 공백이 생깁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토기들이 4세기 때 돼야 나오는 것들인데 4세기 때 토기들이 요 위에 단계에서 나오게 되죠. 아직까지 이 틀이 간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토기들 중에서도 보시는 요 앞에 이런 배라고 하죠. 접시라든지 이런 요거는 고배의 편인데요. 이런 것들은 일본계 토기들입니다. 일부 계속해서 늑도가 주로 운영되는 시기는 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중 시기에 일부 유물들이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지속되는지 근데 요 시기에 유물의 수량은 늑도가 왕성하던 요 시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늑도의 가장 중심 시기는 요 시기가 되겠죠. 요 시기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 또는 가장 성행기는 기원 후 1세기까지가 늑도의 가장 최중심기가 되겠습니다. 살고 있던 주거지 형태의 것들을 지금 그 모니터를 보시면 주거지를 지금 막 복원해주고 있죠. 아마 저런 형태의 집을 짓고 살았을 것이고요. 오른쪽에 왼쪽에 하루노츠지 유적 패널을 보시면 복원을 다 해놨습니다. 아마 늑도의 그 주거지의 형태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가장 늑도의 특이한 점은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온돌 시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온돌 시설의 증거가 오른쪽 밑에 부분에 있는 아궁이 태라든지 그리고 발굴된 모습을 보시면 돌이 이렇게 딱 쌓여서 돌아가죠.
아궁이가 있고 저런 것들을 요 모니터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에 있는 요 유물들은 지금 비지구 가 245호 출토 유물들인데 사실 집을 폐기할 때 유물을 그대로 놓고 폐기하는 경우 잘 없죠. 다 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주거지에서 집자리에서 유물이 이렇게 많이 출토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특이하게 245 주거지에서는 이렇게 유물이 많이 나온다. 거기에 더해서 저기 청동 유물까지 나오죠. 청동 검도 있는데 이 주거지 자체는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검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245호 주거지를 보시면 저런 검은 흔적들은 불에 타서 집이 불에 탔다는 거죠. 집이 불에 탔는데 집이 요 집만 불이 탔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불탄 흔적이 없거든요. 그래 치면 결국 어떤 전쟁이나 이런 외부적 요인이 아니고 일부러 불을 지핀 건데 그 일부러 불을 지핀 것을 이런 유물까지 넣어놓은 상태에서 불을 지폈다는 거죠. 그래 치면 이게 어떤 거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샤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집이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 사람의 물건들을 인계하지 않고 그대로 태워버리고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아마 이런 형태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늑도가 저기 점이 찍혀 있고 하루스지가 점이 찍혀 있죠. 그런데 늑도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계 유물들도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중국을 바로 가냐? 그래서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동남해안, 늑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해안과 서남해안의 양상이 좀 다른데요. 아마 늑도에서 중국까지 가는 길에는 이런 유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남해안 지역 늑도는 주로 일본계 유물의 양상이 아주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 서남해안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 저런 동전들이라든지 동촉들이라든지 철기 또는 저런 항아리들도 주로 중국 제품들이죠. 물론 신창동에서 일부 야요이 토기들이 나오는데 일부 그 야요이 토기조차도 늑도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 늑도에서 나온 것들은 일본에서 직접 반입된 게 많은데 신창동에서 나온 것들은 태토도 다르고 일본 유물이 와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뭔가 모방해서 신창동 것은 아닌데 모방해서 야요이 토기를 만든 듯한 일본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토기들입니다. 결국 조금 더 중국 쪽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강하죠. 아까 그 늑도에서 그러면 생활상을 조금 살펴 늑도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하며 살던 늑도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요. 저기 보시면 국자가 엄청 많죠. 저것도 일부에 지나지 않고 국자가 되게 많습니다. 국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국자는 국자일 겁니다. 근데 국자의 양이 아주 많다는 것은 아마도 추정컨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추정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국제무역항이었던 늑도에는 외지인들이 아주 많았겠죠. 외지인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은 밥은 먹어야 되는데 자기 집은 없고 해먹을 도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외식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성행을 했을 텐데 그런 그 증거의 하나로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국자가 퍼주는 뭐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같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런 찬압형 토기라든지 칸막이 있는 토기들, 특이한 형태의 토기들도 사용되고 있었고요. 늑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늑도에서는 주로 이런 형태죠. 시루를 꽂아서 떠먹거나 하는 형태인데 하루스지나 그 이끼에 보면 이런 돌이나 토제를 이용한 받침대를 씁니다. 받침대 위에 올리고 불을 떼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에서 보이는 이런 시루, 구멍을 뚫어놓은 시루들은 잘 안 보입니다. 거의 보이지 않죠. 아마 조리의 양상에서는 서로 양상이 좀 달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장식품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이런 귀걸이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에티오피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길을 뚫어서 기에 넣는 이런 귀걸이의 형태들이 일부 있는데요. 이런 그 일반 방추처하고는 달리 구멍이 없죠. 구멍이 없고 옆면이 좀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귀에 꽂기 위한 형태가 아니었나 하는 추정이 들고요. 실제 A지구 142호 2호 인골 출토 사항을 보시면 인골 머리가 있고 옆에 자그맣게 동그란 게 있죠. 귀의 위치에 해당하는 저 위치에 귀걸이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착장해서 몸에 끼면서 사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 장에서는 주로 그 늑도 사람들이나 하르노스 사람들의 정신세계, 제사나 의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저 중간에 보시면 토우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어떻게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동물을 실제 바쳤겠죠. 제사를 하는 현장에서. 그런데 계속 동물을 바칠 수가 없죠. 아깝기도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기들도 큰 거를 바치려다 보니까 큰 거를 자신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계속 바치려니까 생산력이 너무 소모가 심한 거죠. 이 코스트를 아끼기 위해서 결국 소형화시켜서 의례를 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예쁜 토기가 한 점 있는데요. 일본에서 온 토기입니다. 깃대토기, 우리나라로 하면 깃대토기라고 하고 오히려 깃대토기라는 용어가 더 어려우면 주전자 같은 주구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토기가 보시면 옛날부터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사 지내시면서 술 한 잔씩 다 올리시죠. 그리고 물을 먹기도 하고 어떤 신성한 의식이나 의례에서는 보통 물이나 술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주구토기들이 늑대에서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특이하게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결국 한쪽으로 양쪽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물을 따르기는 불편한 시스템인데 한쪽으로 물을 넣어서 양쪽으로 같이 나눠 마신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약혼이라든지 집단 간의 동맹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어떤 신뢰와 약속의 의미로 이런 주구토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것은 잘 아시는 전뼈죠. 전뼈는 주로 사슴뼈로 많이 만드는데요. 복걸들의 열을 가해서 열에 의해서 이렇게 금이 가는 형태 또는 깨어지는 형태로서 점을 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뒤에 있는 토기들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하는데요. 엄청 큰 토기. 늑도에는 여러 가지 외래계 토기들이 일본 토기도 있고 중국 토기도 있고 각 한반도 남부의 각지의 토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가리 부분에 보면 시꺼먼 것들이 막 알갱이들이 꼽혀 있습니다. 현무암인데요. 현무암이 주로 어디에 많죠? 제주도에. 대부분 제주도에 있고 그런 현무암 알갱이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의 토기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그리고 이 형태 자체도 제주도의 삼양동이라고 하는 비슷한 시기에 토기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튼 제주도와 관련되는 형태의 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쪽에 두흥도 옆에 있는 청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늑도에서 청동기들이 있고 또 두흥도의 청동기는 검이라든지 창이라든지 그리고 아직 용도를 알지 못하는 이영동기라고 하는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의견 중에 하나는 저게 뚜껑이 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표시가 된 거 있고 X 표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뚜껑을 열어서 독을 담아놨다. 그래서 화살에 찍어서 무기로 사용할 때 독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 해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정설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런 청동기들이 저 두흥도가 있죠. 일반적으로 사천에서는 뚱섬이라고 하는데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입니다. 아주 작은 섬인데 늑도에 비해서도 뭐 너무너무 작은 섬이죠. 5분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데 저기에서 전봇대 공사를 하면서 저게 나왔습니다. 청동기가. 그런데 지금 요 우리 실장님이 만드신 예쁘장한 토기가 배가 지나가고 있죠.
이런 해협을 지나가는 중간에 위치해서 저기 언덕에 올라가면 주변이 환하게 보이. 그 부안의 충막동이라든지 일본의 오키노시마라든지 제사유적의 입지를 보면 대체로 저러한 지형들이에요. 거기에서 저런 청동기들, 이번에 저희가 지표조사도 같이 했었는데 작은 소형 토기들도 일부 수습이 되었거든요. 그런 걸 보자면 결국 늑도의 그 해양 교류, 교역과 관련된 해양 제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을 발굴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 옆에 그 보시는 것은 늑도에서 나온, 무덤에서 나온 청동기와 이형 토제품인데요. 토제품이 비슷하게 생겼죠. 두웅덕 거랑.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늑도에서 117호 그 무덤에서 결핵의 흔적이 나왔어요. 정상 흉추가 있고 결핵이 걸린 뼈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늑도의 무덤과 하루스지의 무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이야기와 연계되게 됩니다. 사실 늑도가 왜 늑도였냐 하는 문제하고, 늑도가 갑자기 수많은 유물을 쏟아내다가 기원 후 1세기가 되면 급격히 야요이 토기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세기 되면 거의 유물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늑도가 왜 갑자기 붕괴하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결국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늑도뿐만이 아니고 요 서부 경남 지역의 유사한 현상들인데, 그거를 요거 결핵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가장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 철이었을 것이다. 근데 철은 지금 방과 놓고 철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게 되는 김해 지역이 그 시기가 되면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늑도와 김해를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 보자면 김해 가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죠.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교역의 거점 역할이 김해로 옮겨가게 되고 늑도가 자연스럽게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사천 고성 지역으로 이런 동해동이라든지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그리고 학계와 우리 일반 분들이 같이 고민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또는 역사적 사실을 찾아가보자 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많은, 여러분들 이번에 여기까지 돌아오시는데 길이 좁아서 좀 복잡하셨을 텐데요. 최대한 많은 유물들을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 최대한 많은 유물을 여러분들과 학회에 공개함으로써 같이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를 풀어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제시를 기획했던 겁니다. 혹시 뭐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점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여기 정도로 마칠까 하는데. 척추판. 네, 고래 척추판. 그게 그러면 고래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래에서 나온 그게 고래뼈 종류입니까? 고래뼈입니다. 네. 그렇게 넓적한 게 척추요. 하루노스지라는 그 원이 네. 뭡니까? 하루스지의 의명은 아직 잘 모릅니다. 지역 이름. 그래서 이 아마 근데 그 원 십자거든요. 예. 십자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글자인데, 그 십자가 의미하는 것은 교차로를 보통 의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어원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확실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루는요? 하루는 보통 원 아니 아니, 원래 원래 그렇다. 시발점. 원래 할 때 원래. 원래. 처음부터 이 교차로 네. 뭐 이런 네.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정설화된 것은 없습니다.